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서울 아파트 10중에 4개는 월세 낀 계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 계약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월세 혹은 반전세 계약만 계속 생기는 거죠. 자, 최근에 나온 대출 규제와 관련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서울에 월세 물건이 더 많아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022년도 내년도 화두는 전세 소멸, 월세 증가, 그리고 임차인들 특히 훨씬 더 힘들어지는,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왜 전세 대출 규제까지 하는지, 정부가 그렇게 하는지 그걸 또 같이 좀 보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출처를 밝히고 좀 보도록 하죠. 매일경제고요. 사실 이거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른 신문사에서도. 그런데 이제 좀 제목도 좀 그렇고 밑에 내용이 좀 딱 적당하게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조성신 기자님이 작성하셨네요. 10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자, 준전세, 준월세 임대차 비율 40%.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다.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새 임대차법의 대출 규제까지. 그 중에서도 이 대출 규제가 직격탄이었고요. 저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 뭐랄까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됐다고 할까요? 물론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정부가 설마. 그게 새 임대차법, 즉 임대차 3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기름을 떠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DSR 규제까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요자기 전세 대출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2021년 올해는 빼는데 내년 2022년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보고 해석하면 의미가 없죠. 그죠? 자, 돈줄 마르니 매매 전세 대신 월세로 간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자산 시장을 확실히 죽이는 방법은 이겁니다. 돈줄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강도 대출 규제 추가 발표했고 월세 낀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거래 지속 증가 전망이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8월 기준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제 더 많아지겠죠. 월간 기준 40%를 넘어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인데 임대차 보호법 시행 여파로 월세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 금융권까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매매 전세로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월세를 낀 임대 이른바 반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에서 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록은 전날까지 총 33,435건으로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2%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순수 월세 플러스 반전세 그냥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율은 2017년 30.4에서 2018년 26.8 좀 내려갔네요. 2019년 27.1 그리고 지난해 32.9 올해 39.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분류한다. 잠깐 전세, 월세 이건 그렇다 치고 준월세하고 준전세 뭐죠? 반전세라겠는데?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그러니까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곱하기 12보다 좀 낮은 거. 그러니까 월세가 50만 원이면은 뭐 12개월이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그거보다 낮은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에서 240개월. 240개월? 엄청 많네요. 하긴 20년이죠.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이제 좀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한 건데 조금이라도 낀 월세를 그냥 다 그냥 한 거죠. 그나마 이제 준전세는 좀 그나마 낫죠. 이게 이제 그나마 나가는 금액이 조금 덜 하니까. 준전세 비율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고 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 거래 비율은 28.1%에 그쳤지만 매달 30%를 넘겼고 작년 11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40.7%를 찍었다. 아이고야.
준월세의 비율도 대폭 늘었다. 준월세는 보증금 비율이 높은 준전세보다 월세에 가까운 임차 형태인데 지난 8월 기준 준월세 거래가 3,27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23.2% 차지했고요. 1년 전보다는 6.6%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악화된 영향도 있다. 사실 지금 가을 이사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비수기로 좀 접어들긴 하는데 문제는 학군 수요로 또 움직이는 게 있겠죠. 이게 이제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비싼 전세값에 신규 전세 물건이 워낙 부족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택한 이들이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 비율이 30%를 넘는 게 이제 일상이 됐고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의 월세 거래 비율은 평균 20% 중후반 선으로 2019년 8월 30%와 2020년 4월 32.7% 두 차례 30%를 넘어선 게 전부였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는 월세 거래 비중이 줄고 30%를 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비슷한 말 나오고 있죠.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준전세, 준월세, 월세낀 계약 비율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지난 8월부터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거는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말을 해야 되겠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출 건전성을 위해서 이걸 줄이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뒤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구 중 20개 구에서 월세낀 임대계약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죠.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20개 구니까 특히 그 중에서 중구가 50.6%. 생각보다 중구가 굉장히 높네요. 중랑구도 꽤 높네. 보통 이제 저도 중랑구에 있었거든요. 이제 자금이 처음에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중랑구가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이게 만족하면서 잘 지냈었거든요. 뭐 살기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 직장이 이제 저 밑에 이제 경기도 판교에 있어가지고 제가 성남.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사를 좀 했었죠. 강동구 46.2, 송파 44.6, 은평구 42.8. 어이구야, 뭐 그냥 강남, 강북을 불문하고 비율이 확대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박원갑 위원은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일단 크게 줄었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일단 이거를 확보해버린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쓰신 분도 일단 2년을 더 확보한 거고 저걸 안 쓰시고 일부러 아껴두고 놔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급할 때 한번 써먹으려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데 이 경우에는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썼을 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막 2중, 3중으로 막 벌어지죠. 그래서 매물이 줄고 나오면 막 잡으려고 하니까 일부 단지에서 막 같은 조건인데도 전세 보증금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뭔가 여건이 되는 임대인들은 저거 그냥 높게 그냥 불러버리는 거죠. 왜 높게 부를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뭐 활용하고 싶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유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특히 전세보다는 그냥 월세 받아서 현금으로 그거를 좀 내려고 하는 거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월세낀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거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이걸 힘들게 만든 게 임대차 3법에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출 규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매매 전세 거래를 더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따라 발표했다. DSR, 이건 이제 소득 대비 갚아야 될 원리금 비율이죠. 이걸 이제 40% 적용 시행 시점을 2022년 7월이었는데 이걸 이제 땡겨버립니다. 2단계를 2021년 1월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데일리 뉴스 영상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이때 총 대출 금액은 그냥 다 합치는 겁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존에는 신용은 신용, 담보는 담보 별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은 말 그대로 나의 어떤 금융 점수, 신용 이런 걸 기반으로 했고요. 담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당을 잡을 수 있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담보를 기준으로 한 거여가지고 좀 성격이 다르다 했는데 DSR은 이걸 그냥 다 합쳐버립니다.
물론 해외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상황이 맞긴 한데 이제 저걸 왜 땡겼을까? 이제 저는 항상 그게 이제 좀 의문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총 대출 금액 2억 넘으면은 DSR 적용되는데 아니 내가 전세 살면서 전세자금 그거 다 갖고 있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저도 항상 전세자금 대출 다 풀로 받았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2억은 저거 금방 넘잖아요. 내가 5억짜리 전세 산다고 해도 50%만 받아도 2억 5천인데. 근데 전세 대출은 전세 대출 따로,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따로 그렇게 기존에는 관리했었는데 이제 합쳐버린다는 거죠. 더 자세한 거는 전에 영상을 보십시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대출도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왜? 제2금융권도 이제 같이 보니까. 결국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전혀 못 받을 공산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왜? DSR은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이건 좀 적어볼까요? DS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기준을 40%를 한다. 그럼 쉽게 말해서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분모가 5천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분자가 이렇게 했을 때 40%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여기 X값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2천만 원이 뭐예요? 이자, 원금 상환액이죠. 연간. 그러니까 내가 뭐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다 합쳐가지고 1년간 내가 상환하는 이자하고 원금 상환액이 2천만 원에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40%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까지 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훨씬까지는 아니고 뭐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사람도 타격이 있겠지만 근데 더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보다 연봉이 더 작은 이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전혀 아예 못 받을 공산이 커진다. 그래서 이날부터 5대 은행에서 새 전세자금 대출 관리 방안도 본격 시행을 하고 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또 1주택자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서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 이번 방침은 이달 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총량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도 연말까지 적용돼 내년 전세대출 취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 자, 저는 이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방금 이 두 줄이. 왜 제가 좀 불쾌했냐면 지금 현재 2021년 10월 달이잖아요.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그리고 이제 22년 7월 이때 이제 DSR 규제 2차를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당긴 거지 않습니까? 2022년 1월로. 그래서 이제 조기 시행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기 시행.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내년 1월 되기 전까지는요. 전세대출을 제외해 준대요. 그 이유가 뭐다? 실수요니까. 자, 그러면 이 논리가 맞다면 계속해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들 전세대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런데 22년 1월 되면은 내년이 되면은 다시 이거를 포함한다는 거죠. 즉 규제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이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기사는 제가 다 봤어요. 자, 지금 최근 환경을 보자고요. 자, 임대차 3법이죠. 자, 집값 올라갔죠.
전세값 올라갔죠. 자, 그리고 집값 올라갔는데 담보대출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들어온 게 뭐예요? 전세대출 줄인다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되죠? DSR 2차 규제 들어간다는 거죠. 대출 규제. 그리고 매물도 없죠, 지금. 뭐 신축 플러스 뭐 전세 매물 다 없어요, 지금. 게다가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뭐 취득세, 양도세 당연히 세부담 다 커졌고. 자, 이 배경을 잘 보시면서 여기에 임차인이 있고요. 임대인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 대부분 다 정책이잖아요. 이걸 누가 하나요? 정부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는 네 개인적인 생각 들을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정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정부가 원하는 건 어떤 정부든지 집값 안정을 원합니다. 어떤 정부든지. 이거는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그 역대 어느 정부도 다 원해요.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좀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 안정을 원해요. 자, 집값 안정을 원하는데 이때 집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뭐였어요? 대출 줄여버렸잖아요. 그쵸? 자, 대출을 줄여버렸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요걸 좀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규제를 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게 이제 요거잖아요. 이제 대출 규제까지. 이거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2020년 1월부터.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어때요? 시장 분위기. 거래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 거래가 안 되면은 이때는 매물이 좀 쌓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일시 조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죠. 가격 조정되면. 그런데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게 일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한시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한시적인 조정. 자, 그리고 또 대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래요, 지금?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임차인들이. 청약을 해도 안 되고 대출도 해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새 끼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5억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세 5억이 대출을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그냥 다 갖고 있는 내 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하고 보증금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7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새 끼고 사버릴 수가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정부가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자, 그래서 저는 요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쵸? 그럼 결국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는 이미 물 건너갔죠. 그리고 좀 돈을 모아서 내가 나중에라도 집을 사야 되는데 월세가 늘어나니까 돈을 못 모아요. 그렇죠? 그럼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반전세 아니면 월세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금액이 안 모아지겠죠. 자,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임대인도 어차피 보유세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세를 선호하겠죠. 여기 반전세를 선호한 거랑 정부 입장하고 딱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자, 임대인은 그래, 이번에 전세라도 올랐으니까 반전세로 바꿔버리자. 전세 상승분을.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월세를 내겠죠, 이렇게. 임차인은 여기서 이제 월세를 낼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는 훨씬 더 과세 포착이 잘 돼요. 전세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그리고 운 좋으면 가격도 약간 일시 하락.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세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왔죠. 그럼 여기 세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결국에는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집주인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당연히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때 회사 그만두면서도 차라리 그냥 이거 새끼고 사버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다 받고.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으면 그냥 이거 하라고 하는데 싫어하겠죠. 어디서 감히.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어떤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맞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뭔가 이게 지금 다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첫 번째 게임 하고 나니까 그 장면 기억 안 나요? 위에 뚜껑이 닫혀버리잖아요. 하늘이 닫혀져 버리잖아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러냐, 천벌 받는다 막 그러잖아요. 와, 근데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든 하늘을 가려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그나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정말 힘들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나는 그냥 월세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좀 이렇게 새끼고 하나 사두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가져왔고, 사실 어제 직방 그 썰브라더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는 또 제 채널, 개인 채널이 아니고 또 기업 채널이라서 혹시 몰라서 제가 좀 세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요 정도만. 이거보다 훨씬 더 약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기사 볼 겁니다.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과세차익에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액 제한이 없어서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계신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되고요.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별도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